민동기의 뉴스바 6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한겨레 사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박근혜 씨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상으로 보면은요, 증언 거부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된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했을 때 이들의 지금 진술 거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 임원들 사법농단까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의 레이더가 삼성 재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친삼성 언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친삼성 언론들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이제 사법부까지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삼성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재판 진행에 협조하기 바란다. 오늘 사설, 한겨레 사설의 맨 마지막 부문인데요.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딱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반성이란 걸 잘 모르는 분들 같아가지고요. 딱 삼성과 자유한국당은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후 조간 브리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고장 성주. 그 성주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참외를 조합원들에게 소개합니다. 참외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수분은 많고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010-6269-7154로 전화주세요.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하세요.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오늘의 조간신문 1면. 오늘 1면은 김정은, 북핵, 원비어 사망 이런 키워드들로 좀 1면이 좀 뒤덮였습니다. 이 한반도에 있어 북한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주요 변수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북한 변수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억류 중 혼수 상태에 빠져서 미국으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와 관련해서 어제 북한을 비이성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비어 사망은 북한의 책임이 있고 북한은 상당히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해왔던 제재라든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 여기서 그런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비어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어제 오전 원비어의 가족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원비어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 표명엔 이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내 반북 정서로 인해서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단초를 좀 마련을 해보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이 오늘 일면을 뒤덮었습니다. 예.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해법을 좀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라든가 한겨레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 역시 일면에 문 대통령 원비어 사망은 북책임이다. 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 대북 문제는 이제는 돌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변수가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이렇게 북한 변수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 또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이렇게 직결시키는 그런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어찌됐든 북미 협상 문제를 좀 타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정부건 간에 이 북한이라는 그런 변수 때문에 북핵 문제는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북핵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수구 세력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수구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슈로 부각이 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다 뒤로 밀려버립니다. 지금 오늘 지면,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검찰개혁이니 언론개혁이니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그런 의제들이 쑥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북한, 원비어, 북핵, 문정인 특사 발언, 트럼프 경로, 이런 지금 의제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조중동 난리 났고요.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런 비판, 그리고 정상회담 여건을 기대한다. 올해 안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 조중동마저도. 근데 이마저도 의제를 이런 쪽으로 협소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변수가 발생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김정은 체제가 원하는 건 북한의 자신에 대한 체제 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북한이 그 국제사회의 시선을 북한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미사일 쏘고요. 한반도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클린턴 행정부라든가 이런 때까지는 그 자꾸 이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미국 보수 정부하에서 공화당 정부하에서는 강정 일본도로 또 갔었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이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상대가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지금 저 역시도 트럼프는 예측을 잘 할 수가 없는 저는 카운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내 반북 정서가 심화가 돼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만약에 강경 기조로 전환을 할 경우에요. 우리 정부에게 또 동참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제재와 압박, 심지어 뭐 제한적인 군사적 제재, 뭐 이런 것도 저는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한미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변수가 딱 등장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과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예. 아마 그런 점을 겨냥을 해서 조중동은 물론이고요. 상당수 주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석이조인 거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수가 등장을 하면 등장할수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그런 개혁 조치들, 이런 의제를 잠식하는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계속 이 한반도 불안 상황을 가중을 시키다 보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방송 뉴스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교관 브리핑 이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사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CBS 인터뷰 관련 그런 내용이었고요. 조선일보는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일면 톱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비어 숨진 날 죽음의 백조가 날아왔다. 이 죽음의 백조가 뭐냐면은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입니다. 예. 두 대가 지금 한반도로 출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격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일면 톱 기사로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 역시 일면에 김정은이 원비어 살해, 미 들끓는 분노, 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대학생 이 원비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안타깝게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북한 책임 분명히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의제 잠식 효과, 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고요. 한국일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정은 정권이 원비어 죽였다. 분노의 미국. 이게 일면 톱 기사 제목입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중앙일보가 또 오늘 일면에 북한 방사포 로켓에 눈 달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또 일면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이 최근 300mm 이 방사포 다연장 로켓에 영상 유도 장치인 감시경과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가지고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군 당국이 입수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극비 문서에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비어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런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 자체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혁 조치들과 관련된 의제들이 잠식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뉴스들로 지금 막 배치가 돼 있었는데 중앙일보는 그 옆에 큼지막하게 북한이 방사포 로켓에 영상 유도 장치를 달았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런 이슈를 부각을 함으로써 더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의제 잠식 효과와 함께 의제 과잉 부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 또 오늘 일면을 보면은요. 민주노총을 일면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제목이 민주노총, 기득권과의 전쟁 시작, 사회적 총파업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배치를 했는데요.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와 총파업을 민주노총이 잇따라 예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어제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조합원 약 7,000명이 경찰 출산인데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1박 2일 상경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동 현장 적폐청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2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 주체 반사드 집회에도 참여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조합원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총파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원비어 사망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운신의 폭도 좁아졌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방사포 로켓에 눈을 달았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위기감을 굉장히 증폭을 시키면서 다른 의제들을 잠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민주노총 기사는요. 의제 과잉 부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울 도심 집회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요. 민주노총은 동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분명히 일면 편집에서 그런 의도를 일정 부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보세요. 원비어 해가지고 막 미국 폭격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또 비판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건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중앙일보를 보면 북한이 방사포 로켓에 눈을 달았다. 여전히 북한은 호전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일면 하단에 민주노총이 자 이제 기득권과의 전쟁 시작이다. 사회적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 효과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조선일보 오늘 일면 배치된 기사만 보면은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이른바 북한 김정은 세력과 거의 동급으로 지금 취급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의제 잠식 효과와 함께 의제 과잉 부각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를 조선일보가 신면에 실었거든요. 조선일보 신면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촛불 대가 받겠다는 민주노총. 칭기스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 예. 그 의도가 이 제목에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각을 시켰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가 일면에 실은 기사인데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검사 그리고 여검사 여성 실무관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의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돈봉투 만찬 등을 거치면서 검찰개혁 여론이 거세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회식 중 국선 전담 변호사와 여기자 등을 성추행한 검사를 각각 견책이나 내부 경고를 하는 데 그쳐가지고요. 솜방망이 징계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봤을 때 이건 굉장히 센 그런 조치입니다. 감찰본부 조사 결과 정모 검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건 브로커한테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식사와 술, 골프 등 모두 8차례에 걸쳐서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정모 검사는 또 같은 해 6월 동료 검사가 이 사건 브로커를 수사를 하자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사건 브로커는 정모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면직 청구는 법원행정처가 재판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한테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모 전 부장판사 사건을 처리한 결과와도 상당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고강도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겨레가 일면에서 이 소식을 작게 그나마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의제 잠식 효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안들이 주요하게 보도가 되면서 검찰 개혁 움직임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나마 일면에라도 배치를 하는 곳은 한겨레 정도입니다. 사회면에 작게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슬쩍 건너뛴 언론도 많습니다. 역시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월호 선체 1차 수색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을 찾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63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3층에서 5층 객실부에 있는 구역 44곳의 1차 수색을 마쳤다면서 이어서 객실부 2차 수색과 1, 2층 화물칸 수색을 아울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객실부 2차 수색은 벽체 모서리와 빈틈 등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을 대상으로 펼친다고 밝혔는데요. 화물칸 수색은 7월 초에 시작을 해서 8월 말에 끝내는 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1차 수색에서는 단원고 고창석 교사, 단원고 조은화 양, 허다윤 양, 이영숙 씨의 유골이 수습이 됐고요. 이 밖에도 3층 중앙 광장과 주방, 4층 선미 중앙 객실, 선미 부근 부두 바닥 등지 7곳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들 유골은 아직 감식이 끝나지 않아서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은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혁규균 부자 등입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 성적이 그래도 전 정부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그런 기사를 국민일보가 실었습니다. 출범 42일째 총리 장관 6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9명이 인사청문 대기 상태인데요. 낙마자는 1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땠느냐? 당선 119일째 조각이 완료가 됐고요. 총리, 장차관 등 낙마 6명이라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너무 그 후보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85일째 조각을 마무리했는데요. 지명된 후보자 3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1기 내각 인선 성적이 양호하다, 이런 결론을 국민일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은요, 기업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광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인의 금지 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밝혀왔는데요. 사인의 금지 청구권이 뭐냐면은요,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1면을 끝으로 1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20%가 불필요한 것이라면서 과잉진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요,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거든요. 이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불필요한 입원이라든가 수술, 응급실 방문 등에 해당이 돼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보 국장은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불필요한 당뇨 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원의 낭비를 줄여서 의료 접근성, 보장성을 높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를 해서 보건의료 재정을 다양화하고 예방과 자기관리를 장려하는 등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1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통시사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뉴스K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귀로 읽는 아침 신문. 민동기의 주간 신문 브리핑. 네, 정치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매주 월요일 오찬 형식의 주례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동 정례화는 이 총리에게 책임 총리로서의 실질적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지난 12일과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비공개 오찬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례회동은 실질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주례회동 시기를 월요일로 정한 이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 전에 이낙연 총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매주 화요일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앞서서 대통령과 총리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는요,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참석을 위해 부산에 갔다가 오후 1시경에 청와대로 돌아왔지만 이낙연 총리와의 오찬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날 오찬 자리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사항이라든가 추가 인사 문제 등 전국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입각설에 대해서는 입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성남시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면서 자신의 거취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 정리와 연동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거취를 보고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의 입장과 민심의 향방 등을 신중히 살펴본 뒤에 가을쯤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경선 패배 뒤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일정 기간 공백기를 갖는 것이 새로운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경선에서 스스로 채울 게 아직 많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안정감 있고 신뢰도 높은 일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일단 지르고 보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 출마할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기사를 경향신문이 오면에 실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게 말하면 강한 야당 되나 한국당 점점 거칠어지는 입, 이런 제목입니다. 막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막말 보도에 있어서 정치인 막말 보도는 그냥 막말일 뿐입니다. 막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막말. 그 막말은 그냥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언론은 정말 이상해요. 막말도 공방으로 보도를 합니다. 당사자가 얘기를 했고 야당이 반발했다. 당사자가 얘기를 했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막말은 그냥 막말이에요. 예, 그냥 비판을 하면 됩니다. 참 그런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초재선 모임 주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연말이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제주도에서 문재인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안 갈 것 같다. 이런 또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로 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또 독설,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맹호 의원도 우리의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깡패 같은 놈들,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말을 하는 지도부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왜 또 이 정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들이 조용한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거나 의원들이 정의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중동 일면에 실리지 않았을까요? 네, 전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예,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어떤 판사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그리고 아버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 최순실 씨 전화로 직접 박근혜 씨와 수차례 통화했다.
이걸 검찰이 영장에 적시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경향신문 사회면에 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기관인 가칭 변호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 변호처 등을 11년 만에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신설 변호처는 이미 도입이 기정사실화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함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변호처는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담긴 조국 서울대 교수의 관련 법안 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을 보면은요, 국가인권위 산하에 공공변호인단을 두고 법원이나 검찰청 소재지에 지부를 설치를 하고 소속 변호사 수는 검사의 3분의 1 정도, 약 700명 정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단장에게는 검찰총장에 준하는 신분, 보수를 보장을 하고요. 본부 및 지부 직원은 대검찰청과 해당 지역 검찰청 직원 채용 기준에 준해서 채용토록 했습니다. 이 세 기관이 설립이 되면은요, 검찰의 위상과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법원과 동급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왔지만 만약에 변호처가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청 설립을 완료하게 되면은요, 검찰은 변호기관과 공방을 벌이는 파트너 관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법원은 최종 판단을 하는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밀실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상당수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소환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호기관 소속 형사공공변호인이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설 변호기관은 공수처와 함께 검찰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사망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이 된 고인의 사망 진단서를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새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굳어질 것을 우려해서 사망 신고를 미뤄왔던 유가족은 정정된 사망 진단서로 사망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외인사로 변경된 진단서로 사망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진정한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백남기 운동본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사인 변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서울대병원에 감사드린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 씨는 이제 고인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로 공식화된 만큼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과 사인 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 씨 사망과 관련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서울대병원도 서창석 원장과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서해 연평해전 당시 교전 상황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주장을 했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 고문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정 고문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박근혜 씨를 인터넷 방송으로 단독 인터뷰에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규재 고문을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고문은 지난 1월 8일 KBS 생방송 1호 토론에 출연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평해전 당시 일본에 축구를 보러 갔다. 하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김홍걸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돌아가신 아버지가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보고를 받고서도 월드컵 축구 관람을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해전이 벌어진 2002년 6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린 월드컵 3, 4위전을 관람을 하려다가 교전 발생 보고를 듣고 이를 취소했거든요. 하지만 정고문이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김홍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향후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에 정규재 고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초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빨리 듣고 싶다. 빨리 듣고 싶어. 이것 외에 더 이상의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민동기의 뉴스바. 맘마이스 민동기 뉴스바 시선 미오캣 재미있게 보고 듣고 계시죠?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는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국민TV 콘텐츠를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월 10,000원. 매월 10,000원의 조합비는 국민TV의 다양한 콘텐츠를 탄생시킵니다. 조합비 납입은 모든 조합원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국민.tv, 서울 전화 3144-7737입니다. 네, 수요일 정치수다는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지역도 돌아다니시고 그러시죠? 네, 어제부터 이제 전국 당원들을 만나러 가는 예. 순회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아니 그래도 뉴스반은 꼭 나와서 예. 조금이라도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감사드리고요. 네네.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막말 대잔치 뭐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이 막말 대잔치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대선부터 대선 후보가 막말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아하. 네, 이제는 그 후보가 당대표 선거도 나가고 예. 홍준표 후보 말씀드리는 거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걸맞는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각 시도당의 후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발언의 수위가 네. 점점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다.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들은? 뭐 소위 막말파 막가파가 예. 자기의 상대진영을 딱 찢어서 예. 어쨌든 간에 생존을 모색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자기들의 잠재적 지지층한테 예. 확인시킬 수 없다. 아하. 이런 궁지에 몰린 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요. 네네. 아무래도 그 자유한국당도 외연 확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확장성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 상식적인 그런 정당이라면은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최고위원이나 대표 후보한테 나올 수가 없겠죠. 아. 예. 저희들의 상식을 넘는 예. 무수한 행동과 말들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일반적인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식적인 국민들한테도 예. 지속적으로 외면당할 것이다. 그게 새누리당한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일지 모르지만 예.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과 멀어진다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문정인 그 특보의 발언인데요. 네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을 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발언이 지금 연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한창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당연히 북핵의 위기나 미사일에 대한 위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행동, 그다음에 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위험성이 사라지고 평화적인 기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군사적인 행동은 축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 이유와 원인이 제거됐는데 그 결과까지도 예. 달라져야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미국 내부의 강경 매파보다도 예. 더 일찍 더 알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도대체 동맹관계에서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이걸 가지고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과도하게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북핵과의 관계에서 안보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 매우 잘못된 우리나라 외교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보수 정권의 잘못된 행동들의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일단 진화에 나서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청와대는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양상, 이 상황을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첫날 반응과 예. 또 어제까지의 반응이 조금씩 기류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어쨌든 정부의 기조나 이거와는 다른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청와대 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후보 시절에도 네. 비슷한 기조의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기조,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과 그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특보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이 정도의 워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외교적인 수사를 가지고 예. 그것을 대단한 무슨 사안이 발생한 것처럼 예. 호들갑 떠는 것이야말로 예. 미국과 그다음에 주변국과 한미 동맹이나 대북 북핵 문제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외교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지를 적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상식적인 발언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언론이나 예. 여러 입장들은 예. 그것이야말로 조금 더 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트럼프 지금 행정부가요. 네네. 이른바 억류됐다 지금 원비어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좀 더 답답한 모습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대북 기조 자체가 강성으로 좀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좀 조금은 수세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요? 저는 어느 정도는 대북 압박용으로서 예. 원비어 사건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정부의 어떤 대북 강경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스러운 지점에서 예.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해서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당연히 어떤 정부의 어떤 평화적인 예. 협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외국 국면에서 발휘하기 예. 어려운 여건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대북 기조의 어떤 평화적인 기조의 후퇴가 아닌 예. 상황적인 이야기들 정도로 예. 잘 풀어진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참 난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네. 예. 좀 이 일이 잘 풀어지고 평화적인 협상 국면으로 좀 진행되는 게 예. 이 촛불 정권이 만든 이 정권 안에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조건일 텐데, 예. 좀 북한을 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대화가 나와야 될 상황에서 항상 예.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예. 저도 평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문제로 한번 잠깐 네네. 좁혀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단 낙마했고요. 예. 그걸 계기로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이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수석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내 솔직한 마음은 예.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예.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예. 야당한테 빌미를 주지 않고 예. 정말 좋은 인사들이 빨리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예. 저는 이런 마음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정치 공세로 이어가야 가는 야당의 모습은 참 유치하죠. 예, 예. 아니 근데 네네.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라고 지금 어제 그 문제 때문에 또 파행을 막 네네. 빚었었는데 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정말 웃긴 이야기가, 이전에,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네. 국정농단에서 핵심이었던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예. 청문회에서 국회 출석 문제가 불거진 적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 예. 기억할 겁니다. 그때 관례가 없다고, 네. 그렇게 방탄막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예. 너무 웃겼습니다.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하는 건 아닌가. 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는 걸 보고 너무 웃겼고요. 예. 그렇게 하는 정치 공세는 이제 국민들한테 예. 합리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국회에 수석들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나와야 되겠죠. 예. 국민들이 원하면은. 그렇지만 야당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예. 오히려 정치 공방의 장으로 다시 인사 문제를 끌어들이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어쨌거나 속내는 좀 다르겠지만 네. 야3당이 겉으로는 일단 공조를 좀 취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지금 국민의당이 계속 이 야3당 공동전선에 혹시 유지가 될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예.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당연히 개혁 기조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있으면 정의당도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공당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개혁을 견인하기 위해서 잘못되는 길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 예. 그 비판적인 모습이 아니라면은 예. 국민의당은 오히려 호남 민심과 조금이라도 국민의당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아하. 그렇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야당의 뻔한 행동처럼 예.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버티기 역할처럼 보인다면은 예. 국민의당은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른 판단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당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네요. 저는 지금 국민의당이 야당만의 공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야와 대여 관계 예. 이런 식의 예전의 정치 문법을 가지고 계속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안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제2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홍준표 전 지사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딱 겨냥을 해서 예. 신문 방송 다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JTBC 등 미디어 그룹에 있는 중앙 미디어 그룹에 있는 방송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죠. 그렇죠. 예. 홍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박말의 연장선에서 예. 정치권이 아닌 자기가 서운한 언론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중앙일보 관련돼 있는 홍석현 회장이 예. 관련돼 있는 보수 언론이 예.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언론을 매도하는 행위 네.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나쁘끄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의 기조가 여전히 대선이 끝났는데도 안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기는 쿨한 멋진 남자, 나쁜 남자처럼 보이고 싶은데 아주 쪼잔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날씨쟁이 정다정입니다. 오늘의 날씨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름의 문턱이자 초여름의 시작인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긴 하지를 지나면 올해의 여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과 경북 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21도, 대전 19도, 광주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2도, 대전, 전주 31도, 청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자외선과 오존에도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통시사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뉴스K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두원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 물가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네, 특히 이제 식탁에 오르는 물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5월 달까지 2% 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식탁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농축산물들은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요. 예. 또 유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WTI 기준 5월까지는 연초 대비 5.4% 시세가 내려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시세가 작년 이맘때 비해서는 13.2% 올라온 가격에 있습니다. 예. 또 농축산물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닭고기 또 달걀 가격 폭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예. 또 여기에 물고기 수확량 감소까지 겹쳐서 어종별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징어의 경우 시세가 급상승해서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지금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어떤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예. 달걀 같은 경우 태국으로부터 매주 200만 개씩 긴급 수입해서 공급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가 갖고 있던 물량 400만 개도 함께 공급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닭고기도 정부 비축 물량 또 민간이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서 이 어떤 닭고기 가격 상승을 막고요. 예. 또 닭고기 수요를 돼지고기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좀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금징어가 된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 수매 물량 1,400톤을 또 8월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2차로 방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오징어 시세 상승을 좀 억제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파같이 또 이런 과일같이 이런 것들은 가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양파는 수입해는 물량도 많이 있으니까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수입량을 늘리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 도시가스, 항공, 유류, 할증료 등 유가와 연동된 가격은 유가 하락분을 조기에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또 원자력 발전소 축소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요인은 한전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 알뜰폰 공급을 좀 늘리고 통신료 인하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예. 주거비, 의료비 등 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핵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손보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이 서민지향적 정부로서 서민 생계에 지장을 주는 비용 증가분은 사실 훗날 새로운 비용을 만들게 되겠죠. 네. 이 비용은 장래에 세금으로 더 걷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전용되는 거를 좀 돌려 쓰든지 그래도 안 되면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제 귤, 포도, 수박, 과일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물가 당국이 관여해야 할 이런 생필품 가격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점도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허. 이 생계비에 관련 있는 생활용품들이 사실 농어촌에서 공급되는 게 좀 많은데 예. 이런 가격 상승이 농어민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면은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이 도시민이 80%인 우리나라에서 이 도시민의 생활 물가를 모른 채 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라면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서 저절로 이 세수도 늘고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소득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폐기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비용 인상과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가피하겠죠. 예.
우리나라 전기 생산 중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약 30.6%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전기 생산비 기준으로 보면 LNG에 비해서는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38%밖에 안 되고, 네. 또 석탄 생산비에 비해서는 67%로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서 차례대로 원전을 폐기하면서 생기는 것은 역시 전력 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 가장 싼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 독일의 경우에는 원전 폐쇄 후에 주택용 전기 요금이 무려 78%나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정용 또 정부가 사용하는 분, 산업용 각 부분에서 전기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언제 인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는 건 늦춰보고, 예. 그리고 부문별로 좀 인상 시기를 달리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6년 말로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기의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당 약 111원꼴 정도 나옵니다. 예. 이를 이제 주택용 요금을 100으로 놨을 때 다른 부문을 비교해 보면 산업용은 88원, 농업용은 39원, 학교는 92원, 가로등은 93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야 사용은 55원꼴로 전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전기 사용분의 56.1%를 쓰는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싸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를 먼저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지만 또 산업계 충격을 고려해서 이쪽 산업용 전기료는 서서히 인상하는 경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료 인상분 반영을 가장 먼저 이 심야 전기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이 심야 전기가 사용되는 전기료는 전기 비중은 약 2.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주된 사용처가 주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먼저 좀 부담을 지워서 차츰차츰 산업용으로 확대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이 주택요금의 55%에 불과한 심야요금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용의 47% 요금밖에 되지 않는 농업용은 비중이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아마 심야 요금보다 더 이 인상 순위가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론도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농어촌 쪽의 이 전기 사용료는 조금 더 늦게 올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고요. 예. 일단 일반적인 평균 전기 요금보다 싼 산업용, 농업용, 심야분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올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기 요금 인상분은 사실 뭐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또는 뭐 환경 이러기서부터 생각하는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마 각 부문별로 기꺼이 전기요금 인상에 좀 수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좀 이 영향을 좀 나쁜 영향을 덜 주는 방향을 선택해서 예. 시기와 부문을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경제 정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뭘 하든지 간에 명암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이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저축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 저축률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최근 들어보니까 1030 세대의 저축액이 작년보다 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좀 흥미로운데요. 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예. 2030 세대부터 이런 저축의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상반기에 2030 세대 저축액은 평균 47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걸 성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남성이 630만 원, 여성이 382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결혼 비용 장만 이런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씀씀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결혼한 사람들, 또 아이가 있는 2030이 미혼자나 아이가 없는 부부보다 더 많이 저축한다는 게 또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마음도 드는 거죠.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래를 위한 어떤 현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좀 슬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금액으로 비교해보면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36만 원 더 많이 저축하고 있고 하하. 아이가 있는 부부는 아이가 없는 부부보다 43만 원 정도 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 기혼자와 아이가 있는 가정의 지출이 더 클 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의외의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네요. 결국 이들은 그러니까 이 어른들 스스로가 아이를 위해서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거다라고 좀 씁쓸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저축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73.5%고요. 저축을 1원도 못했다가 26.4%였습니다.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은 카드값, 생활비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7.3%였었고요. 예. 34.1%는 대출금을 상환하느라고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또 뭐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뭐 작년에 자기네 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기업 공개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업 공개는 주식시장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상장시키는 업무인데, 네. 사실 이 업무는 서류 작성으로 시작해서 서류 작성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원이나 대리 등 이 좀 직급이 낮은 계층에서의 과정화 업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이 골드만삭스는 사원과 대리의 잦은 야근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예. 이미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자기는 IT 기업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증권회사들이거든요. 그 이제 사원 대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자동화된 거는 내가 편할 수 있어서 좋긴 좋겠지만 다음 수수는 우리들이 해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죠. 예. 뭐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트레이더 500명을 한꺼번에 해고를 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건 뭐 사실이죠. 예. 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작년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을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현재까지는 투자 상담, 포트폴리오 비중 선택 등 좀 간단한 작업의 활용량인데 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취업문이 좁아지거나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원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괜찮은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동기의 뉴스방. 여기는 국민이 주인인 방송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입니다. 공정 언론을 지향하는 시사중심 인터넷 모바일 방송. 정치 권력은 가라. 자본 권력은 가라. 새로운 세상에도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 국민TV 국민라디오입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주춧돌은 어제와 오늘, 내일의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후원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서울 전화 3144-7737입니다. 네, 관심법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보도가 좀 많은데요. 네.
예, 먼저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관련 판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가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산재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예, 노동자가 노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접 보상하는 방식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방식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예.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관계가 바로 성립합니다. 예, 현행 법률에서 강제 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소속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인정된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하. 예, 근데 최근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내성적 성격 등 개인적 특성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내성적 성격도 고려 대상이다. 이거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네, A씨는 1992년에 은행에 입사를 해서 2013년에는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하하. 예,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지점장이 되니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예. 예, 이에 우울증을 앓다가 지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예. 예, 이에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이기 때문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요. 예. 예, 공단 측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걸 인정을 해준 겁니까? 네,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공단과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아하. 예, 대법원은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예, 비록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닐지라도 예.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좀 생기는 게 최근 들어서 그런지 좀 많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산업재해로 후유증이 남아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사례에서는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였습니다. 예, 생산직이던 B 씨는 필름 커팅 작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네.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이구. 예, 손가락 접합 수술 등 1년 넘게 4차례의 입원 치료와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예. 결국 12등급의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네, 결국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다가 자살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일단 손가락이 절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이게 쟁점이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사고 전까지는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음에도 해당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고 네.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았고요. 네. 예,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재해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는데요. 예.
예,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일단 요양비 전액을 지급을 하고 예.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장애급여의 경우는 장애가 남은 경우 그로 인한 상실이나 감소된 소득이 생길 것인데 네. 이를 보전해주는 급여이고요. 아하. 예, 유족급여는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예.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요. 네. 추가로 뭐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의 경우 손해배상의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네. 노동자의 생계 위협이라는 면에서 노동자 또는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아하. 엄밀히 말해서 민법상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실무에서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이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나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급여도 인정이 되고요. 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된 그런 사안도 혹시 있었습니까? 네, 이 사안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입주민 B씨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고 수모를 당했다고 해요. 예. 이게 너무 심해서 자살을 하게 된 건데요. 네네네. 예, A씨의 유족들은 아파트 관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예, 회사가 A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미 산업상재에는 인정이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죠? 네,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산업상 재해라고 인정을 한 것도 아파트 관리 업체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요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아하. 예, A씨가 근무했던 동이 입주민 B씨 때문에 근무 기피지로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고 해요. 예, 회사는 그럼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네. 그로 인해 자살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보고 해당 사고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런 거를 인정해가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네. 더 좋은 거는 업무상 재해가 좀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였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어? 라는 질문보다 무슨 팟캐스트를 들어? 라는 질문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민동기의 뉴스바. 국민TV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보와 재미를 주는 방송. 충실한 구독자를 보유한 방송 국민TV는 광고 집중도가 높아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팟캐스트 광고 국민TV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국민.tv 서울 전화 3144-7737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광고는 바로 국민TV 광고입니다. 네, 주간 외신 시간입니다. 요즘 방송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문희정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좀 할 말 하십니까? 예, 다시 대학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대학원 다닐 때요, 저는 학부 전공이 철학이었는데 대학원 전공은 국제정치학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대학원생들은 당연히 들어가면 뭔가를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저 30%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은 마침 시간이 돼서
아침 9시부터 학부 수업,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정치 외교학과 수업까지 다 청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살았고요. 세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다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근데 운동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그 헬스 사이클 위에 앉아가지고 예. 두꺼운 국제정책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 짓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바를 하면 오늘 또 2번 외신을 또 전해드려야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요, 사실 처음에 얄팍하게 생각할 때는, 외신 브리핑을 하니까 매일 하는 그 원고의 어떤 부분을 짜깁기 해서 이 주간 외신 브리핑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우. 아닙니다. 외신만 1시간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뉴스바 원고 따로, 그 다음에 문희정 외신 브리핑 원고 따로, 어제 컴퓨터만 몇 시간을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주간 외신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향후 5년 프랑스의 모습을 결정할 국민의회가 결정됐는데요. 아하. 19일 총선 개표를 완료한 결과 마크롱이 창당한 중도신당 레피블리크 앙마르슈 하원 577석 중에서 308석을 차지했습니다. 하하. 이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겼을 뿐 아니라 연정을 구성한 중도 정당인 민주운동당 의석을 합치면은 거기서 이제 42석을 얻었거든요. 예. 전체 의석의 60.8%를 차지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다수당으로 올라섰는데요. 반면 전통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예. 공화당은 113석을 차지해서 제2당 자리를 지켰지만 직전까지 집권당이 어디였죠? 사회당이었죠. 예, 사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당 불과 29석. 이거 진짜 시체말로 폭망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전 문득 그 생각했어요. 지금 만약에요. 총선이 진행된다면 예. 자유한국당은 어떨까요? 그거는 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예. 폭망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될 법한 그런 지역구에만 내보내면 지금 정도 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망할 것도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그렇죠. 분들, 절대 바뀌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사회당은 불과 29석으로 의석수가 거의 10분의 1로 줄면서 군소 정당으로 몰락을 했고요. 예. 급진 좌파 장르크 멜랑숑이 이끄는 프랑스 앵슈미즈,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뜻인데요. 이 앵슈미즈 당은 17석, 그리고 극우 정당이죠. 마린 르펜의 국민 전선은 8석을 획득했는데요. 이 역대 최연소 39세 마크롱 대통령은 선출직에 뽑힌 경험도 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대선 승리에 이어서 총선까지 휩쓸어서 당초 계획대로 정치 지형을 바꿔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갓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신생 정당으로 의회를 장악해서 정계 개편을 주도한 사례는 5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에 이어서 마크롱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투표율이 저조해서 조금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 42.64%로 나타났는데요. 예. 1차 투표가 48.71%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총선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의 여론조사 책임자 브리스 탄투리에는 유권자들이 마크롱에게 권력을 줬지만 경계 또한 늦추지 않았다면서 마크롱에게 승리이기는 하지만 그의 대통령 권한은 감시받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또 특이할 점이 기권 무효표가 57.36%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하. 자, 그렇다면 이 앙마르슈 당의 총선 득표율은 총 유권자 수와 대비하면 약 18.33%를 기록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약간 대표성에는 논란이 좀 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원 의석 과반을 넘긴 거대 여당이 됐지만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총선 투표율은 2002년 60%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낮아졌지만 50%에도 못 미친 것은 처음인데요. 뉴욕타임즈는 마크롱은 최근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총화로 보이지만 총선 기권율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의 생각과 입법 계획이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하. 그리고 대선에서 마크롱과 경쟁한 마린 르펜은 기권율이 신기록을 쓴 것은
공화국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 의회의 정당성을 상당히 약화시킨다. 이러면서 벌써부터 공격에 나섰는데요. 네. 또 가디언은 노동계급과 저소득층 지역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기권이 특히 많았다라고 보도를 했고 예. AP, BBC 등 외신들은 프랑스 유권자들 대부분이 신생정당 앙마르슈의 승리가 확실시 돼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 일간지죠. 르몽드는 사회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전통적 좌파 지지자들이 심한 정치 혐오증을 나타내고 있고 투표 기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프랑스 정치판에서 소수 세력으로 전락한 좌파가 어떻게 연합정당을 구성하고 마크롱과 맞설 것인가에 프랑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200여 석이 없어진 사회당의 경우 기댈 곳은 총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기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 좌파 지지 세력을 규합한다면 차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프랑스 주요 언론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배 위주의 사회당 정책은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음을 한 달 새 마크롱의 잇따른 대선과 총선 승리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도 공화당이지만 사회당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반세기 동안 프랑스 좌파를 대표해온 사회당 존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예. 이 총선에서 중진급 현역 의원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1969년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 정당으로 전락을 했는데 직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간판 강요죠. 나자발로 벨카셈 전 교육장관 그리고 마리솔 투렌 전 보건장관 장자크 우르보아스 전 법무장관, 미레앙 엘콤니 전 노동장관 등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하. 저는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인들의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대중적 인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중적으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일단 유명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합격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장관 출신들 그리고 여러 다선 의원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 1차 투표에서 또 이미 탈락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사회당 대표를 맡고 계셨던 장 크리스토프 강바델리 당대표 자체가 1차 투표에서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당 대선 후보였죠. 부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 그리고 마티아스 페클 전 내무장관이 1차 투표에서 낙선해서 결선 투표까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하. 캉 바델리 대표는 우리의 좌파 이념과 조직은 근본부터 쇄신해야 한다면서 즉각 사퇴를 했고요. 이 1969년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창당된 사회당은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더불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3대 좌파 정당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 1995년부터 세 차례 우파 성향의 공화국 연합과 공화당의 정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계속해서 거대 정당 지위를 고수해왔죠. 직전까지. 사회당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직전 그 올랑드 정부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무래도 사회당의 몰랑, 올랑드 대통령의 무능과 오락가락했던 경제 정책, 그리고 사회당 내에서 분열이 심화됐던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10% 안팎의 실업률, 그리고 25%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 이딴 테러 등 계속된 악재로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4%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올랑드 정부 2012년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2억 6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추진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2013년 추징 대상을 개인이 아닌 또 기업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세수 확대 효과가 미미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마저도 이 부유세마저도 기업으로 바꾼 부유세마저도 2015년에 철회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난해에 그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근로시장 시간 연장과 정리해고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왜 고등학생들까지 광장으로 나와서 매일같이 집회가 열렸던 거 제가 보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예. 이 노동계가 또 총파업으로 반발하면서 중단이 됐죠.
그리고 당시 경제장관으로서 노동계약을 주도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서 장관직을 사퇴하고 사회당에서 탈당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좌파와 우파를 포괄하는 정치를 내세워서 대권까지 거머쥐면서 사회당 몰락을 가속화시킨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랑드 정권이 도입한 우파적 노동계약에 실망한 지지자들은 선명한 좌파 노선을 고수한 장리크 멜랑숑이 이끄는 극좌 정당이죠. 앵슈미즈로 몰려갔고요. 네. 또 중도 실용주의를 지지하는 일부는 마크롱의 지지층으로 고스란히 흡수되는 등 사회당의 존재감은 미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누엘 발스 전 총리는 사회당은 죽었다 이러면서 마크롱 지지 선언을 했고요. 예. 또 대선 후보였던 아몽은 멜랑숑 녹색당 등과 연대해서 마크롱에 맞서는 새로운 좌파 블록을 꿈꾸고 있는 등 당의 분열은 가속화됐는데요. 예. 이 사회당 중진인 줄리엥 드레는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자로서 당의 정체성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뒤늦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해체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참패를 확인한 사회당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는 게요. 파리 중심가의 솔페니노가에 그 900평 규모의 본부 건물이 있대요. 예. 근데 이 건물을 매매로 내놓는 것을 벌써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석을 잃고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바닥나기 때문인데요. 예.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최대 2,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5억 5,051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끊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의원 수가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분당에서 나올 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고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정당 지원금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막대한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죠. 예. 근데 사회당은 이제 뭐 이미 몰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지원금 다 끊기고요. 그래서 이 지원금 끊긴 이후에 사회당 뭐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거의 공식화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면서 사회당 상임 직원 160명은 해고 위기에 처했고요. 예. 그리고 사회당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1,000개 규모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웬만한 중소기업의 부도 수준과 맞먹는 상황입니다. 하하. 이 영국 BBC는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잘 나갔던 중도 급진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들어서 사회당 역시 비슷한 패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구 정당인 르펜의 국민전선은 8석이나마 차지했네요. 예. 그러니까 르펜은 아마 그 이상을 그러니까 마크롱에 맞설 수 있는 의석수를 자신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8석입니다. 근데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기성 정치권 몰락의 수혜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1986년 그의 아버지죠. 장마리 르펜이 대표이던 시절에 이 국민 전선이 35석을 차지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후 총선 성적표 계속해서 좋지 못했거든요. 2002년, 2007년 총선에선 한 석도 얻지 못했고요. 예. 5년 전 선거로 얻은 의석은 2석뿐이었는데요. 11일 1차 투표에서 13.2%의 득표율을 얻어서 르펜을 비롯한 8명이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예. 이 AFP 통신에 따르면 르펜 대표는 프랑스 북부 도시 에냉 보몽에서 59%의 득표율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마르슈의 엔로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는데요. 예. 인구 2만 6천 명의 작은 도시 에냉 보몽은 과거 광산 산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이 국민 전선에 대한 지지가 우세한 곳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쉬운 곳에 나가셨어요. 그러네요. 예, 예. 당대표가. 예. 이에 따라서 기존의 르펜이 유럽의회 의원 경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에 약간의 좀 흠결이었다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약간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5번의 도전 끝에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돼서 지금 르펜은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아하. 이 당선 직후 AFP 통신에 국민전선은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프랑스의 정체성을 구해낼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자, 하지만 이 르펜이 부르짖어온 반유럽, 반이민 아직까지는 이 공허한 메아리에 좀 지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은 르펜의 결선 투표 득표율 58.75%를 기록해서 1차 투표 뒤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낮았습니다. 게다가 이 르펜 개인에 대한 지지는 높을지 몰라도 당과 정책 노선에 대한 지지는 그만큼 높지 않은데요. 네. 이 지난 4월 대선 1차 투표 직후만 해도 국민전선 의석이 50석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예. 총선 직전엔 예상 의석 수가 15석으로 줄었고요. 예. 그리고 또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그 절반으로 나타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흠. 게다가 르펜이 그 대선 이후에 이제 당의 좀 색깔, 이미지 세탁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당 부대표로 동성애자 정치인인 플로리앙 필리포를 내세웠는데 네. 이 필리포마저 패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필리포가 이 지난 대선에서 극단적인 반유럽 연합 기조로 유권자들을 좀 질리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예. 질책의 말이 국민전선 내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구 정당에서 동성애자 당 기조랑 안 맞는 그런 행태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고요? 예, 앙마르슈가 공천자 절반을 선출직 공직 경험이 없는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로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현역 의원 4명 중 3명이 물갈이 되는 기록을 세웠는데 그 르몽드에 따르면 전체 577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45명뿐이고 아하. 432명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진 셈입니다. 예. 장발의 머리와 화려한 나비 넥타이가 트레이드 마크인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예. 세드릭 발라니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그 마크롱 대통령 당선에 따른 코트테일 이펙트, 옷자락 효과로 파리 남부 외곽 에손느 지역구에서 70%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이분 왜 천재 수학자냐? 지난 2010년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아서 유명해졌습니다. 네네네. 예. 그 필즈상이 아마 나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젊은 수학자에게만 줍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수학적 업적이 공로가 뛰어나도 일정 그 연령 이상이면 이 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네네. 그래서 더 빛을 발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정치 신예 중에서 눈에 띌 만한 분이요. 1994년 80만 명이 희생된 르완다 집단 학살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 생존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예. 그 아이가 그 프랑스 가정이 입양이 됐는데요. 지금 27살의 경제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에르브 베르빌도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고요. 예.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장악한 프랑스 의회의 틀을 깨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모로코 이민자의 아들인 33세 IT 기업가 무니르 마주비는 사회당 당대표인 장 크리스토프 캉 바델리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출마한 선거구 이 파리의 노동자 계층이 많은 사회당의 아성인데요. 예. 캉 바델리가 지난 20년간 의석을 지켰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 이 모로코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그 아이들도 분명히 정계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회 각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은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무니르 마주비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 담당 국가비서에 임명되면서 현 정부 최연소 장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자녀의 엄마로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해온 카롤린 장비에르 역시 루아레즈에 출마해서 공화당 3선 의원 세르주 그루아누를 누르고 결선 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일단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신인들이 대거 포진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 지금 정치권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중도 좌우 양당이 권력을 분점해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 프랑스 정치판이 이제는 정책 색깔이 좀 모호한 거대 여당과 기타 여러 정당들이 공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좌파 정당이 공산당과 합쳐서 27석을 얻었거든요. 예. 예. 몰락한 사회당을 대신해서 좌파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앙마르슈 후보들 대부분 마크롱의 후광을 입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는 정부에 복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앙마르슈가 기성 정치 체제를 깨뜨리긴 했지만 과연 시민들이 갈구하는 개혁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노동개혁을 비롯한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예고한 정치 신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질주에 반대급부로 견제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동계 역시 결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의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들이 거리의 그 정치로 나설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광장이 좀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총선은 이겼는데 마크롱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희정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날씨쟁이 정다정입니다. 오늘의 날씨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름의 문턱이자 초여름의 시작인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긴 하지를 지나면 올해의 여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과 경북 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21도, 대전 19도, 광주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2도, 대전, 전주 31도, 청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자외선과 오존에도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께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구상을 좀 밝혔는데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평화올림픽 이 구상을 밝혔거든요. 예. 이 평화올림픽에는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북한의 마신령 스키장 경기 개최를 하겠다. 뭐 이런 이 다양한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어제 이 평창하고 강릉을 방문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겁니다. 예. 평화올림픽은 북한의 참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예.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북한의 마신령 스키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올림픽 성화 구간에 북한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려면 예. 예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현재 이 피겨스케이팅 쾌허를 포함해서 몇 개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예선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참가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건데 예. 여자 아이스하키도 북한이 예선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단일팀을 구성하려면은 IOC하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을 설득을 해서 협조를 받아야지 되고요. 예. 북한의 이 마신령 스키장에서 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더라도 이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려면 스키장 코스가 IOC 기준에 부합해야지 되거든요. 예. 또 이 단순히 코스만이 아니라 프레스룸을 포함해서 이 올림픽 기준을 통과하는 부대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남북한 당국이 먼저 합의를 하고 IOC의 협조를 얻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예. 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 경기 개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 북한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도정한 문체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창 올림픽 흥행을 위해서 북한 참가를 유도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선 이 남북 관계 개선은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끈다기보다도 예. 이 정치적으로 먼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은 명분에 불과한 얘기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워낙 이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 흥행 카드로서 북한의 참가를 좀 제시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상상력의 부재라고 봅니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때마다 우리가 이 단일팀, 동시 입장, 민영 응원단 이런 것들을 실현하면서 북한 카드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 지겹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평창 올림픽 8개월 남겨놓고 북한 카드 꺼내 든 거, 예. 그만큼 이 평창 올림픽이 흥행에서 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이 조직위가 IT 올림픽, 문화 올림픽 등을 내세워서 평창 올림픽을 홍보에 나섰는데, 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컨셉, 특징, 이걸로 세계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 북한이 참가하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예. 이 북한 참여에 올림픽 사활을 건 거 예. 이거는 역시 조직위원회가 해묵은 레퍼토리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국내 프로야구를 한번 넘어와 보겠는데요. 롯데가 6연패를 탈출했습니다. 롯데가 이제 시즌 초반에 반짝이다가 예.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예. 완전히 좀 큰일 났습니다. 아하. 그 가운데 어제 이 KT를 10대2로 이기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선발 박세용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8승을 올렸고요. 예. 부진했던 롯데가 어제는 이제 모처럼 이 투타 밸런스를 맞추면서 안타 16개를 몰아쳤습니다. 아하. 그리고 LG는 이 데이비드 허프 선수가 완투하면서 삼성을 5대3으로 이겼는데요. 예. 이 허프 선수가 9이닝 3실점으로 막아냈고요. SK는 NC를 7대1, 한화는 넥센을 6대5로 이겼습니다. 기아하고 두산의 경기가 비록 취소됐는데 예. 어제 NC가 패하면서 1위 기아, 2위 NC와의 승차가 2경기로 벌어졌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는 일단 선발 잔류에는 성공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이 어제 이 6인 선발진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에다 겐타는 불펜에서 대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자, 이 말은 류현진 선수가 다시 5선발로 복귀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일단은 이 선발 경쟁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아하. 이 다음 등판이 23일 뉴욕 매치와의 홈 경기로 결정이 됐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로버츠 감독의 마운드 선발진 운영을 보면은 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발 복귀에는 성공했는데 예. 조금만 불안하면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예. 불펜에서 다시 새로운 선발을 기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때문에 류현진 선수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은 다시 이제 불펜으로 기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올 시즌 현재 12경기에 등판했는데 예. 이 3승 6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3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가 예. 오늘 이 클리블랜드전에서 8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5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거든요. 예. 현재 2회 경기가 진행 중인데 클리블랜드가 볼티모어에 2대1로 앞서 있고요. 예. 모처럼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5경기 연속 출전, 경기 출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있고 알맞은 음향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네, 민동기의 뉴스바 6월 21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수영, 저는 민동기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